현실을 직시하고 네. 빨리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로봇까지 이제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글로벌리 제조 경쟁력이 있을까? 국가 단위의 BM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럼 하드웨어 플랫폼까지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될까? 우리나라 외 휴머노이드들이 다닐 거잖아요. 뭐 안보 관점에서 그러면 그 기술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어떤 세상이 될까? 올해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하면 국내 로보틱스 업계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거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오늘 로봇 산업 공부할 겁니다. SK증권의 박찬솔 연구위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차 메타플랜트 그 조지아에 있는 건가요? 거기 보니까 로봇이 하더라고요. 네, 그게 뭐 수치로 나와요? 뭐 어느 정도나 로봇이 대체했고 이런 게 나와요?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확인이 어려운데 네. 거의 어떻게 보면 현대차 계열사 위주로 전부 다 납품을 해서 인력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명 미만의 네. 플랜트다. 생산성은 뭐 3배 정도이다. 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급변하고 있는 시장 상황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던 플랜트에 비해서 이 메타 플랜트가 세 배의 생산성을 보인다. 맞습니다. 똑같은 그 자원을 투입했을 때 차를 3배 더 만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미국만의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 제조업이랑만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국가 경쟁력, 제조 파트, 방산 파트, 안보 다 연계돼서 있기 때문에 되게 어떻게 보면은 크게 봐야 된다 생각보다 제조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보고서를 쓰면은 이게 대부분 보고서가 특정 산업에 분류가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뭐 기계 산업 이렇게 분류돼 있다가 뭐 일부는 IT, 뭐 일부는 주식, 뭐 일부는 뭐 엔터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카테고리에 로봇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조업 이상으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공장에 쓰이는 건 다 그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휴머노이드예요? 일단은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사일 거고요. 네. 거기에 이제 뭐 다양한 뭐 산업용 로봇도 나오고 네, 그런 것들은 대부분 로봇 팔 이런 거. 예, 예. 그거는 이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있었던 거고 그 맨 마지막에 이제 검수랑 조립 파트 네. 그 전체적인 차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뭐 의자를 넣는다던가 디스플레이를 탑재한다던가 그런 파트들이 이제 대체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뉴 아틀라스를 올해 연말에 공장에 이제 투입을 해서 얼마나 생산성이 올라가는지 확인을 또 하겠죠. 네, 그걸 보고 또 얼마나 빨리 생산을 하게 될지 네. 이런 걸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자율주행도 결국은 그 멈춘 곳이 그 제도와 규제였잖아요. 맞습니다. 사고 나면 이게 누구 잘못이지? 뭐 보험은 어떻게 할 것이지? 이런 사회 제도 문제들. 네, 사회적인 합의 없이 이 산업이 성장하는 건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B2C 쪽에서 사업하시는 로봇 업체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감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 흥미롭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일자리를 뺏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아무 감정이 없는 분들, 되게 다양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B2C보다는 B2B인 제조 공장에 먼저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B2C로 와서 우리가 지금 로봇 하면 로봇 청소기하고 요즘 이제 카페 가면 식당 가면 왜 띠하고 서빙 로봇. 서빙 로봇 정도인데 예. 휴머노이드를 우리가 집에서 만나거나 뭐 일상에서 만나는 거는 아직은 어렵고 그 가운데는 제도가 이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 벽을 또 자율주행처럼 넘어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집으로 가장 먼저 들어올 그 로봇 업체들을 보면은 원엑스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유럽에. 네. 그 업체가 이제 최근에 그 테드톡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 테드톡에서 그 대표랑 이제
연설을 하면서 어떻게 그 집 공간에서 이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연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지금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태스크는 다 할 수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1X라던가 피거 AI라던가 이런 업체들이 일단은 뭐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 이 정도는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B2C로 들어오는 건 사실 정말로 먼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5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B2B는 2년 이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로봇 산업을 가장 앞서가는 기업은 우리가 알기로는 뭐 테슬라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어디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국가 단위로 먼저 네. 크게 좀 나눠보면요. 미국하고 중국이 될 것 같고, 역시나. 네, 뭐 상장사로 보시면은 테슬라 그리고 중국의 유비테크가 있을 텐데요. 지금 선두 업체들을 뭐 상장사 외까지 좀 넓혀 보면 선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양산이 준비된 업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하드웨어를 준비하고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탑재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양산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런 업체들을 좀 추려보면 미국에서는 테슬라, 어질리티, 피거 AI 정도인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업체들이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50개 업체가 넘거든요. 네. 네, 근데 양산 가이던스를 좀 신뢰할 만한 수준에서 발표한 업체들을 보면 AGI 봇, 뭐 기사로는 엣지봇이라는 데가 있고요. 유니트리 그리고 레주 로보틱스, 화웨이 소프트웨어 탑재해서 나오는 데고,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유비테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온 우리가 이제 딥시크의 그 파장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양산해 놓은 로봇들을 봤을 때 품질은 어때요? 품질은 사실 지금 어떻다고 얘기하기 힘든 게 로버스트한지 아닌지는 이걸 오랜 기간 사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시장에 나온 지 일단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체크를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업계 동향을 보면 중국 품질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랑 이제 미국이랑 좀 개발 방향이 다른 것 같은데 중국에서는 2차 전지 산업에도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품질 이슈 때문에 빨리빨리 대응해서 신규 장비로 교체해 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서비스를 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로봇 같은 경우에도 드론 산업, 그 DJI가 좀 커왔던 방식처럼 핵심 부품들을 모듈화하는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쓰다가 특정 부품이 이제 빠지거나 손상이 있으면 바로 그것만 교체해 주겠다. 네. 네. 근데 이렇게 하는 방향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AI 산업을 국가 대항전이다. 그리고 속도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남은 관문이 데이터 컬렉션이거든요. 현장에서 다양한 리얼월드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장 그 정교한 작업까지 해내는 게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배터리 밀도를 높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일부 액추에이터 관련된 비용 절감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 컬렉팅 하다가 이제 속도가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교체해 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미국에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하드웨어를 뭐 한 3번 정도, 4번 정도 부시더라도 시장에 내놓을 때 완전한 제품을 내놓겠다. 네. 이런 전략인 네.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먼저 이렇게 반짝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까봐야 됩니다. 상용화 단계, B2C까지 나오는 단계까지 가봤을 때 실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중국 제품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4월 말쯤에 상해에서 휴머노이드 생태 컨퍼런스가 있고요. 국내 참관단이 이제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데 가서 이제 확인을 하겠죠. 정말 영상에서 있었던 그런 로봇들이 정말 그 정도의 품질인 건지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도 중국 산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로보틱스 업계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VC 업계처럼 찾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초기 단계여서 영상에서 나오는 거랑 이제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거는 네. 천지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미국식 로봇과 중국식 로봇 산업의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도 가는 방향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맞습니다. 사실 뭐 CCTV나 이런 영상들 뭐 번역해서 보거나 하면요, 미국에 있는 연구진들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네. 네, 가이던스라던가 어떻게 연구 방향이나 이런 게 설정되었다더라. 캘리포니아에서 나오는 연구 실적뿐만 아니라 이 중국 연구진 분들이 미국에서 학위를 받으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지금 같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연구진 분들도 잘 연결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는 이 산업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어줄 사람이 필요하다인 것 같아요. 그게 정부가 될지, 뭐 대기업이 될지 이런 두 개의 관점으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뭐 2000년대 초중반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하다가 조금 좌절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로보틱스의 대표분들 뭐 이야기하시는 내용 들어보면은 사실은 되게 많이 주저했던 것 같아요. 이게 다시 가다가 또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흐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두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체적인 시장을 만들기에는 우리나라에 국한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랑 중국의 시장이 있기 때문에 큰 우려는 이제 조금 덜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국내에 있는 로보틱스 업계의 기술이나 이런 부분도 기사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미국 쪽이랑 굉장히 많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국내에 어떻게 보면 한국계 분들의 그 학계에도 상당히 연구진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만간 우리나라의 로보틱스 산업에 적용이 될 거다. 아마 올해 하반기에 다 적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어떤 기술들이요? 네. 지금은 이제 손 관련된 로봇 기술들이겠죠. 산업의 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일단은 사람이랑 비슷한 거를 하게 하고 싶으면 손이 마지막 그러겠네요. 관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휴머노이드 업체랑 손 하는 업체랑 같이 분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정도 기술적 난이도를 이해한다는 거는 그 과거에 있었던 모든 기술을 이해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뭐 다양한 센서 업체들, 신경망이라고 업계에서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업체들을 앞으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가격이 지금 좀 너무 비쌉니다. 손 하나에 납품되는 가격 보면 2천에서 뭐 3천만 원 네. 사이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조금 더 기술력이나 이런 데가 있다라고 좀 판단되는 업체들은 뭐 양산이 안 돼서 좀 가격이 비싼 걸 수도 있지만 6, 7천만 원짜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그런 관점에서 중국보다 앞서갈 수 있는 분야를 이제 손 분야가 아닌가라고 희망을 걸고 있기도 하죠. 사실은 지금 누구도 뚫지 못한 문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 기술은 저희가 보유하고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이나 이런 거는 다른 곳에서 뭐 갖다 쓸 수도 있는 거고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뭐 개발해서 내재화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저희가 정말로 큰 시장 어떻게 보면 노동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 파일을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손 없이는 사실은 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손이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을 직시하고 네. 빨리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리 제조 역량으로 많이 평가받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국이랑 어떻게 보면 지금도 뭐 보조금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경쟁이 어렵다라고 하는 산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로봇까지 이제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글로벌리 제조 경쟁력이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국가 단위의 BM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네. 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소프트웨어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앱이나 이런 거 사용할 때도 30%의 수수료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큰 비용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 하드웨어 플랫폼까지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될까? 다양한 우리나라 외 휴머노이드들이 다닐 거잖아요. 이 스튜디오에서도 분명히 다닐 거고 그거를 이제 뭐 안보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기술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어떤 세상이 될까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빨리 투자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해. 올해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하면 국내 로보틱스 업계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거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뭐 이재명 예비 후보 뭐 100조 제 기억이 맞나 AI나 이쪽에 한동훈 예비 후보가 뭐 200조 뭐 이렇게 막 대선이 다가오나 봅니다. 그리고 말씀 나오신 김에 그 이야기한 김에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해야겠어요? 네, 로봇 산업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정부가 할 일이 있다면 대다수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큰 숫자들로 네. 헤드라인이 찍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보틱스 업계에서 지금 필요한 거는 어떻게 가격을 낮출 것인가, 중국 대비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0조, 200조 하지만 최근 산자부에서 K-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1조 원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뭐 데이터 센터에서 뭐 몇 조 원, 휴머노이드에 뭐 1조 원, 뭐 이렇게 되는 건지 사실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즉각 반응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가야 하는 방향은 공장 내에서 데이터를 확보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로보틱스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 그리고 제조 대기업들 간의 연계가 빨리빨리 돼야 되겠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지커라는 자동차, 뭐 그런 업체들은 되게 스타트업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공개를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협력도 잘 하는 것 같고 페이스도 빠른 것 같고 미래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린 마인드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는 뭐 업체 하나하나 문 두드리는 것도 힘들죠. 그리고 그 협력 관련해서 우리가 파일을 어떻게 나눠 먹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사실 결정이 제가 보기에는 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스무딩 아웃하는 그런 기관들도 필요할 것 같고 그 K-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를 보면은 로봇들과 그 데이터들을 이제 학계에 제공을 한다 이런 것들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나라 로보틱스 산업을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데이터는 되게 소중하고 이거를 갖고 이제 사업화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이런 것들이 학계로 들어가고 학계에서 방향을 정해주고 그렇다고 하면은 뭐 민간에서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라던가 뭐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중국이라던가 이런 거 대비 빠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저는 사실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그 데이터 관련해서 수요처를 빨리 좀 로보틱스 업계의 수요처를 빨리빨리 발굴해 줘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 액추에이터에 대한 비용을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액추에이터를 지금 비용을 어떻게 낮추는지에 그게 뭔가요? 액추에이터? 액추에이터라고 하면은 그 산업용 로봇 보시면은 네. 큰 팔들 있잖아요. 자동차 공장에서 쓰는. 네. 그게 이제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대부분 글로벌 스탠다드가 한 6축 정도 되거든요. 관절이 6개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관절 하나하나에 이제 큰 액추에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원가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글로벌 스탠다드가 6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휴머노이드는 뭐 피거에아이라든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한 30축 정도 되고 손에는 한 6개씩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뭐 30 플러스 12 관절 같은 거. 네네. 확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휴머노이드를 또 한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서플라이 체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을 제시하는 것과 같아요. 앞으로 이 산업이 이렇게 많이 커질 거다.
뭐 양산 라인을 준비해라 이런 메시지들을 뭐 던진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액추에이터가 상당히 비쌉니다. 뭐 B2C로 오기가 힘들다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액추에이터 원가 구성 뭐 봄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 합쳐 보면은 뭐 1억이 넘거든요. 뭐 소프트웨어까지 탑재하고 센서까지 탑재하면 뭐 거뜬히 넘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을 지금 빨리 낮추기 위해서 업체들을 찾고 있죠. 예, 민간 쪽에서 뭐 VC 쪽에서도 다양한 뭐 모터 업체들이라던가 네. 계속 좀 발굴하려고 신기술 쪽 부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뭐 2차 전지랑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뭐 전고체라던가 이런 건식 드라이라인이라던가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앞서가기 위해서는 그런 신기술의 적용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거와 이제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거랑 조금 다른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휴머노이드 업체들이 있지만 다 좀 전략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일단 좀 명확하게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인 게 글로벌리 보면은 뭐 리플렉스 로보틱스 이런 업체들 그리고 뭐 에지봇에서도 나왔는데 하반신은 이제 휠 베이스입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바디 같은 경우에는 위로 아래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팔은 뭐 협동 로봇 형태이고 눈 같은 경우에는 뭐 AI 비전 사용을 해가지고 휴먼 폼 팩터를 만들어놨는데요. 이런 형태의 로봇을 기업들에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이족 보행 형태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뭐 앞으로 뭐 로보틱스 업계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해도 사실 수요처에서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빠르게 명확하게 좀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시장은 거의 태동 단계군요. 우리가 전체 로봇 시장 규모가 나옵니까? 이게 로봇 시장은 네. 산업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겠죠. 네, 근데 이 시장은 뭐 유럽 업체들, 일본 업체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HD 현대 로보틱스가 이제 잘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이후로 이제 시장의 관심은 협동 로봇 쪽으로 옮겨왔어요. 사람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랑 같이 일할 수 있는 네. 대부분 어떻게 보면 커피숍에서 볼 수 있는 협동 로봇이라고 해서 바리스타가 이렇게 뭐 커피를 제조하고 있으면 물건을 이렇게 주면은 사람을 이렇게 친다던가 이렇게 건드리면 바로 멈추는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은 펜스가 없는 로봇인 네. 거죠. 네, 산업용이랑 다르게.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AGV라는 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AMR 그 어떤 레일 형태를 따라가는 아마존에서 볼 수 있는 물류 로봇이 아니라 혼자 뭐 펜스 없이 자유롭게 다니는 자율주행 공장형 로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이제 거의 산업용이 대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하고 싶은 거는 휴머노이드 쪽인 거죠.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 휴머노이드 쪽은 말씀하신 대로 태동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아직 기회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미래 가치라든지 그 성장성에 대해서 만약에 로봇 산업에 관심 갖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로봇 산업이 이런 미래 가치를 갖고 있다. 지금 전기차 산업 2016년도에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주가도 많이 이렇게 뛰고 그랬죠. 네. 그런 기억이 있는데 매출 규모나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그것도 전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방향성이 너무 명확합니다. 글로벌리 봤을 때 앞으로 주요 제조국의 인구 구조나 이런 거를 감안을 하면 점점 더 이제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이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 대기업들에서 나랑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로보틱스 업체 지분 투자를 하면서 업체 하나 둘씩 이제 인수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매출은 안 나오더라도 그렇게 시장 초기라고 하면은 그리고 방향성이 명확하다라고 하면은 관심을 갖고 계속 봐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제일 주목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기사화되는 뭐 삼성 라인에 있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누구랑 협력을 한다더라. 네, 이런 기사들에 이제 주목을 하는 것이
지금은 매출액이 뭐 크지는 않지만 이게 발주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한 번에 계단식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는 게 딱 거기밖에 없어서 또 현대차가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삼성전자의 레인보우하고는 어떻게 기술 격차가 확 나는 또 규모도 확 차이 나는 기업이에요? 두 기업을 비교해 주신다면요. 지금 단계에서는 좀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월등히 앞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년 뒤를 또 생각을 해보면은 어떨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기술이라는 게 뭐 승수 효과도 있고 해서 한번 점프하면은 또 빨리 따라갈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뭐 삼성전자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할 때 갤럭시를 사왔다 이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이제 시장을 만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게 같은데. 무슨 말이죠? 갤럭시를 사고다는 게. 그러니까 스마트폰, 그러니까 하드웨어 파트를 성장시키기 위한 보석 같은 건데. 아, 네. 네. 어떻게 보면은 Q 기준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 시장은 그만큼 거대한 승부수를 띄웠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번에 보면은 AI 쪽에서 투자 흐름을 처음엔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는 뭐 인프라, 그 이후에는 디바이스, 그 다음에는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이런 순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외국계 보고서 이런 거 참고하면은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인터넷 사이클이랑 이제 비슷하게 흘러간다라는 관점인데요. 올해가 이제 디바이스 쪽에 좀 투자를 하는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 사이클에서 디바이스 수혜주는 애플과 삼성 폰이었다라고 네. 하면요. 그때 그 전에 투자하셨으면 뭐 상당히 수익률이 좋았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하드웨어, AI 시장에서의 하드웨어 파트를 가지고 온 거다라고 해석을 하시면은 좀 이해가 편하시지 않을까? 이걸 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B2B 서비스를 할 건지 그런 것까지 이제 고민을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봐야겠죠. 대표적으로 우리 상장되어 있는 로봇 관련주들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실래요? 그리고 그 동안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 좀 살펴보면요. 네. 먼저 시황을 좀 설명을 먼저 네. 드리고 싶은데 연초에 이제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 관련된 이슈로 어떻게 보면은 로보틱스 업체들이 주가가 다 한 번씩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조정, 관세 이슈와 함께 좀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K 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의 출범이 하나의 어떤 트리거 포인트가 됐고요. 또 중국에서 돌아오는 주말에 이제 휴머노이드 하프 마라톤이 예정이 돼 있고 네. 21km를 이제 한 25개 업체인가 이제 하프 마라톤을 같이 뛰는 겁니다. 격투기 시합은 봤어요. 네. 격투기 시합은 24일에서 26일에 있는 그 격투기 시합은 아마 CG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네. 네. 그래서 24일에서 26일 날 뭐 유니트리에서 한 달 뒤에 뭐 자체적으로 각 기업들끼리 서로 자기들 휴머노이드를 내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제 뭐 부품도 이제 날아다닐 수도 있고 뭐 떨어지는 네. 팔다리 깨지고요. 네네. 그런 설마 모습 그렇게까지? 야.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예전에 이제 로보틱스의 어떤 격투 뭐 배틀이라고 하면은 그게 부서질 때까지 이제 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격투 같은 경우에는 뭐 젠틀하게 할지 아니면 정말 이제 치열하게 할지 그거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상해에서 있는 휴머노이드 생태 컨퍼런스의 하나의 이제 서브 이벤트입니다. 지금 일단은 휴머노이드를 이 섹터를 이제 탑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를 할 수 있으면은 거의 모든 로봇 기술 측면에서 최상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고요. 최근에 자동화 산업대전 AW2025에 가보면 이동은 이제 바퀴 형태 AMR로 그리고 협동 로봇 팔 2개 부착해서 AI 비전 그 카메라를 부착해서 이제 다니는 로봇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많은 로보틱스 업체들이 휴머노이드를 하고 싶고 휴머노이드를 해서 공장에 어떻게 보면은 ROI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제 휴머노이드에 집중을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기술이 낙수 효과
가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축에서 30축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이 성장하려면 휴머노이드에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뭐 다음으로 봐야 되는 분야는 이제 액추에이터 파트일 텐데요. 액추에이터 안에 모터와 감속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터 쪽에 사람들이 차세대 기술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다이렉트 드라이브거든요. 이 부분에 조금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관심 갖고 봐야 된다. 모터 업체들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로는 상당히 좀 다양한데 유통 쪽으로 이제 쿠팡의 납품 이력이 있는 시메스라는 소프트웨어 업체, 제가 예전에 유통 섹터 애널리스트도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쿠팡 쪽에서 이게 성공적인 레퍼런스를 보유하게 되고 네, 나머지 업체들로 들어갈 수 있으면 픽앤플레이스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시메스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로는 이제 클로버 같은 경우에 뭐 현대 계열사, 삼성 계열사 쪽에 다양한 어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의료 파트는 사실은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는 조금 다른 개별 모멘텀으로 보기는 해야 되는데, 여기는 큐렉소라는 의료 로봇이 올해 조금 실적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1분기 실적 나오면은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저 로봇 산업 그중에 휴머노이드 집중적으로 여쭤봤어요. 네, SK증권의 박찬솔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